2주차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교시에서는 주 요리에 대한 일반적인 육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고기, 소고기에는 뭐 어깨살, 앞다리살, 갈비살, 양지살, 뒷등심, 아랫등심, 그 옆구리살, 엉덩이살, 그리고 안심 손질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고기 같은 경우는 그 소고기야말로 서양 요리에서는 주 요리 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고기는 도대체 크기가 다른 육류에 비해 큰 것은 물론 이거니와 부위별로 육질의 그 차이가 현저하여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고기 소비량도 몇 년 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소고기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거는 하지만 육류의 전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역시 단연코 소고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소고기는 육류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될 그 암소와 송아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함유하고 있는 그 살코기가 기름기를 제거한 상태이고, 나이가 든 다른 소들보다 비교적 지방 함량이 낮기 때문입니다. 소고기 생산을 위한 그 도체는 처리하기에 보다 용이하도록 1차로 4등분 하는 등 하는데, 등뼈를 따라서 대칭으로 이루고 있으므로 4등분을 한다 하여도 결과적으로 2등분이 되고, 2등분이 된 것을 앞 부분과 중간 부분, 뒷 부분으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기본적인 사용 용도에 따라 어깨살, 앞다리살, 갈비살, 여러 가지 부위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도체는 그 등뼈와 그 다른 그 뼈의 위치에 따라서 기본적인 덩어리로 분리합니다. 소고기를 구입할 때 이와 같이 그 뼈의 위치를 대단히 중요시 하는데, 작업 구분과 그 육질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고기 생산을 위한 그 도체는 500에서 800파운드, 225에서 360kg 내에 있는 두 2 내지 3세 된 그 소의 도체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고기에서 어깨살은 도체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다리 이쪽을 포함하여 5개 정도의 갈비뼈와 등뼈, 어깨 쪽에 그 칼날과 같은 뼈가 속해 있는데, 소는 앞다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섬유질이 강한 근육과 힘줄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고, 이같이 발달된 근육은 소고기 향이 가장 풍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깨살을 커다란
덩어리로 조리하기에 매우 곤란하기에 그것은 어깨의 그 근육이 작은 덩어리로 서로 뭉쳐 있어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적으로 뼈를 포함하고 있어 원하고자 하는 그 요리의 모양을 내기는 힘들고, 어깨살은 가슴 부위와 앞쪽 부분을 서로 떼어내어 가슴 쪽은 구이, 앞쪽은 뭐 물리적 가공으로 부드럽게 만든 스테이크, 더 질긴 부분은 갈아서 사용한다던가. 다만 슈티와 같이 오랜 시간 조리하면 어느 정도 단단한 육질도 맛있게 요리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다리 쌀은 무릎 그 관절 위로부터 어깨 바로 그 뒷부분까지를 말하는데, 도체의 약 8%를 차지하고 있고, 앞다리살은 왼쪽으로 도체의 가슴 앞부분, 즉 갈비뼈와 가슴뼈, 앞다리뼈를 포함하고 있고, 앞다리살을 조리용으로 다듬을 때 항상 가슴 부분과 갈비 부분을 따로 떼어서 사용합니다. 뼈를 제거한 앞다리살은 대단히 질기고 단단한 지방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다리살을 조리할 때는 습식열과 건식열을 복합하여 오랫동안 조리하는 것이 육질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다리살의 가슴 쪽은 수염보, 물속에 양념을 하여 절이는 방법을 이용하여 콘비프로 만들거나 페퍼와 파프리카를 뿌려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페스트라미를 만듭니다. 앞다리살은 아교제를 다량 함유하고 있고, 이 성분은 물과 함께 오랜 시간 조리하면 젤라틴으로 변화되는데, 쇠고기 향이 풍부하여 수프나 스톡 생산에 매우 적합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를 갈아서 콘소메 생산에 사용하면 향과 아귀질이 풍부한 질 좋은 맑은 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갈비살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갈비살은 등뼈를 따라서 6에서 12번 갈비뼈를 중심으로 형성된 육질을 갈비뼈라고 하는데, 도체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은 엉덩이로 조리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육질과 그 모양을 갖추고 있어서 구이용이나 등심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의 가슴 부분은 운동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기 때문에 육질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부드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질 사이사이로 지방의 함량이 고르게 분포하여 육류의 등급을 나타내는 마블링이라는 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살집이 깊고 향이 좋아 스테이크와 구이를 목적으로 생산되고, 물론 등 쪽으로는 살집이 깊어 덩어리로 조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아래쪽으로 뼈를 포함하여 바비큐와 같은 요리 재료로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 양지살은 앞등심을 축으로 하여 바로 아랫부분을 말하는데 도체에는 약 7%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 많은 양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앞 갈비살 밑 부분을 받쳐주고 있는 상태로 육질이 마치 줄을 긋는 듯 늘어져 있으며 사이사이에 가는 힘줄이 근육을 따라서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육질이 늘어져 있는 현상을 하고 있어 치맛살이라고도 하며 육개장이나 육개탕에 잘 찢어 넣기도 하죠. 서양 요리에서는 양념을 하여 브레이징이나 적당하게 썰어 석쇠구이 조리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만 모양이나 크기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방을 제거하고 갈아서 요리하는 게 용이하다고 봅니다. 뒷등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도체의 허리 부분을 절반으로 분리했을 때 앞쪽과 뒤쪽을 나누어 사용 목적별로 개별화하는데, 서양 요리에서는 뒷부분이 요리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도체의 그 뒷부분에는 육질이 좋은 등심을 비롯하여 스테이크로 가장 선호되는 안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차지하는 도체에서 비율은 8%에 지나지 않지만 그 쓰임새는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 도체 중 다른 부위에 비해 가격이 비싼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뒤쪽 등심은 근육의 그 형태가 마치 눈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리바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것이 등뼈를 따라 이어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 안심을 포함하고 있으며 등뼈를 따라 있는 모습이 단면을 내었을 때 T자로 연상케 하므로 T본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T본 스테이크에는 안심 비율이 얼마 되지는 않으며, 그 뒤로 갈수록 포터하우스 스테이크가 비교적 많은 부분에 안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심 쪽에서 가장 실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안심인데, 앞에서 언급한 그 T본이나 포터하우스에서 안심만을 따로 떼어낸 스테이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심의 가장 큰 장점은 안심이 위치한 곳이 운동 영향을 받지 않아 육질이 매우 부드럽고 그 모양이 요리 개별화를 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도체 한 마리당 생산량이 5kg을 전후 받게 되지 않으므로 가격이 비싼 것이 흠입니다. 안심의 이용은 서양 요리에서 유명한 샤토브리앙, 필렛 미뇽과 토네도스와 같은 스테이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편입니다. 자, 아래 등심 같은 경우는 등심 중에서도 엉덩이살 쪽으로 뻗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 즉 뒷등심,
썰음이죠. 엉덩이살 라운드 사이에서 위치하며 도체의 약 6%를 차지하고 있고, 뒤쪽으로 뻗어 내려온 등뼈와 엉덩이뼈와 붙어 있는데, 뼈를 제거했을 때는 뒷등심과 비슷한 모양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크기나 두께에서 뒷등심보다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아랫등심을 이용한 요리는 뼈를 붙이거나 제거해서 덩어리째 그 로스트 하면 소고기의 그 본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아랫등심 역시 운동량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아 편이어서 육질이 부드럽습니다. 물론 안심보다는 육질이나 부드러운 면에서 다소 뒤지지만, 육류를 즐기는 사람들은 안심의 부드러움보다 지방이 섬유질이 복합된 아랫등심 맛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아랫등심을 조리하는 방법으로는 철판구이, 석쇠 구이라든가 로스팅과 같은 건식열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그 개별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1인분씩 잘라서 조리하는 것보다 덩어리째 구워서 제공하면 육즙의 손실이 향을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옆구리살 같은 경우는 옆구리살은 양지살과 비슷한 근육 구조를 가지고 있고, 등심과 연결된 그 아랫배 쪽 부분으로 도체의 4.5에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육은 줄무늬형으로 늘어져 있었고, 지방을 제거하면 납작한 형태로 뼈를 포함하지 않는 거 있어요. 육질이 결로 뚜렷하게 이루어져 있으므로 비교적 질긴 편이지만 쇠고기의 독특한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옆구리살을 조리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잘게 썰어서 사용하거나 갈아서 콘소메 같은 향을 목적으로 하는 요리에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옆구리살 중에는 작은 안심이라는 불릴 정도로 부드러운 부분도 있는데, 마치 커튼처럼 주름이 있어 커튼 안심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부위를 어떤 조리법을 가해도 좋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살은 도체 중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고, 360kg 짜리 도체를 작업하면 약 25%인 90에서 100kg에 달하는 엉덩이살이 생산됩니다. 엉덩이살은 뒷다리살과 정강이살을 포함하고 있는데, 엉덩이살을 자세히 보면 근육막에 의해서 여러 갈래로 나눠져 탑 라운드, 아웃사이드 라운드, 아이 라운드, 무릎 고기와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하는 편입니다. 육질의 분포는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다만 아래쪽으로 갈수록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그 힘줄의 분포도가 높아 악유질 함유가 높기에 나타납니다. 그 엉덩이살은 운동량 영향으로 근육 덩어리가 크게 분포하여 스테이크 용도로도 육질이 질긴 편에 속하고,
또한 살코기와 그 지방 구분이 뚜렷하여 로스트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라딕 즉 지방을 인위적으로 삽입시키는 것도 보안법의 하나이고, 엉덩이살을 브레이징 또는 슈튜와 같은 조리법을 이용하면 보다 더 좋은 요리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심 손질하는 방법. 자, 안심을 손질하는 방법은 독립된 하나의 그 덩어리로 지방질이 붙어 있는 면과 뼈에서 분리된 그 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방이 지방이 붙어 있는 면은 얇은 힘줄로 경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반면 뼈에서 분리된 면은 지방이 육질과 함께 분포되어 있는 편이 있습니다. 안심을 손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방법으로 작업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6가지로 나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안심에 붙어 있는 커다란 지방 덩어리를 분리선을 따라 제거하고, 두 번째는 옆선을 따라 붙어 있는 체인 근육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뼈가 붙어 있던 면에 불규칙한 부분을 고르게 다듬어 주면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얇은 그 힘줄에 칼질을 넣고 위로 치켜 들듯이 칼날을 비스듬히 세우고 밀어가며 힘줄을 제거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 안심의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용 목적에 따라 크기별로 이제 자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심 손질법은 이렇게 6단계로 나눠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아지 고기, 송아지 고기도 어깨살부터 송아지 목젖까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송아지 고기는 육류 생산 목적으로 갓 태어난 송아지의 우유를 먹여 키운 그 칼프에서 생산된 것을 말하는데, 칼프는 일반적으로 8에서 16주 안팎의 그 송아지를 말하는데, 4개월 미만의 송아지를 도축하여 고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송아지 고기는 특징으로 소고기보다 색이 연하고 밝은 그 핑크색을 띠고 육질이 매우 부드러우며 맛과 향도 아주 섬세합니다. 지방 분포도도 형성이 미숙한 그 단계로 적은 양의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편이고, 송아지가 우유를 떼고 그 단단한 그 사료를 먹기 시작하면 육질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육질이 지방이 퍼져 나가는 마블링이 시작되는 편입니다. 이러한 그 현상을 5개월 정도부터 나타납니다. 따라서 송아지 고기는 생산하기 위해서는 5개월 전에 도축하는 것보다 더 좋은 육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송아지 고기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송아지 고기에서 지방 함유가 쇠고기에 비하여 월등 낮고 섬세한 맛 때문에 분석되고 있습니다. 송아지 고기 맛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는 현대적 감각을 살린 소스를 곁들이면 더욱 훌륭한 요리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송아지 고기는 100kg 안팎의 칼프를 도살한 후 등뼈를 따라서 대칭으로 분리 작업을 하게 되는데 소와 동일한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에 비해서 전체적인 도체가 작기 때문에 산출되는 그 육류 부분은 크게 2등분, 그 어깨 포함한 그 앞쪽과 엉덩이와 그 등심을 포함한 뒤쪽으로 나누고 다시 이것을 세분화하여 5등분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부위별로 나타내며 어깨살, 갈비살, 가슴 앞다리살, 등심살, 엉덩이살 이런 분리를 나누는데 부위별로 용도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골격을 따라 작업을 진행하기 쉬운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송아지 고기의 상품화가 육류 공급자들의 오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작업 공정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의 그 어깨살을 보면은 소고기와 어깨살은 5개의 갈비뼈 포함하고 있는데 그 송아지 고기는 같은 부위라 할지라도 4개의 갈비뼈와 등뼈, 칼날 같은 모양을 어깨뼈, 다리뼈 포함하고 있는데 전체 도체 무게는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뼈를 제거한 어깨살은 구이용으로 사용하거나 속을 채운 그 다음 로스팅하여 덩어리 상태로 비교적 규모가 큰 행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게 썰어서 슈트나 찹스테이크로 만드는 고객에게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경우 어깨살 중에서도 가슴과 가까운 부위를 선택하는데 가슴 부위가 상대적으로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뼈와 가까운 곳은 힘줄이 많아 브레이징 하거나 갈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다리 가슴살은 칼프 도체의 그 앞쪽 밑부분을 말하며 갈비뼈를 세로로 나누었을 때 끝쪽이 여기에 포함되고 도체 무게는 15%, 갈비뼈와 다리뼈가 골격을 이루는데 칼프가 어린 상태에서 도살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갈비뼈는 뼈라기보다는 연골 상태가 가깝다고 보면 되겠네요. 칼프 앞다리살은 근육질이 뼈와 연결되어 있어 매우 질기기는 하지만 송아지 본래 향이 그 풍부함으로 뼈를 포함하여 둥글게 잘라 야채와 함께 오랜 시간 브레이징하여 오소보코라고 하는 이탈리아 전통 요리를 생산하기에 적합한 부분이라고 됩니다. 갈비살은 갈비살은 그 기본적인 도체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송아지를 도살한 것이므로 육질의 부드러움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적으로 도체 9%가 갈비살인데 육질과 향, 그 맛 때문에 가격은 매우 비싼 편입니다.
송아지의 등뼈를 따라 7개의 그 뼈를 포함하여 있으며 통째로 로스팅이나 그 뼈를 제거하여 등심과 같은 그 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 다니엘 요리로 만들 때에는 뼈를 보기 좋게 다듬어서 손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은 이렇게 만든 것을 그 빌찹이라고도 합니다. 뼈를 포함하지 않던 송아지 요리는 구이와 볶음, 조리, 어떤 조리법을 가해도 알맞은 요리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등심 같은 경우는 송아지 도체 중에 가장 살점이 깊고 쓰임새가 풍부한 부분이 바로 등심일 것입니다. 등심은 갈비뼈와 엉덩이살 사이의 그 이쪽을 말하는데, 송아지 등심 역시 소에 마찬가지로 안심을 포함하고 있는데, 안심 크기는 다듬었을 때 한쪽 딱 약 500g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심은 바닷가재나 새우 등 갑각류와 어울려 사용했는데, 석쇠구이, 철판구이, 로스트와 같은 조리 방식을 택하면 한층 맛을 살릴 수가 있고, 등심이 송아지 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갈비보다 조금 많은 10% 정도입니다. 뒷다리살 같은 경우는 송아지 고기가 소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부분은 엉덩이 이상을 작업할 때 그 성장한 소에서 따로 구분하는 뒷등심을 포함하여 작업한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도체 성장하는 소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송아지 뒷다리살은 도체 절반에 육박하는 45%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는 그 등뼈와 뒷다리뼈, 꼬리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뒷다리의 그 무릎 위까지 한 덩어리로 간주하면 되겠네요. 송아지 뒷다리살이 다른 동물의 그 뒷다리살처럼 질기지는 않고 그 어떤 조리 방법을 선택해도 무방하나 근육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뼈를 연결하는 그 힘줄만을 제외하고는 작은 크기로 분리하여 조리하면 일품 요리에 그 사용이 가능하겠다고 봅니다. 뼈를 제거할 때에는 뒷다리살과 연결이 제법 단단하게 이루어져 있으므로 등뼈, 엉덩이뼈, 다리뼈 등으로 구분해서 분리하면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가 있고, 송아지의 그 도체는 전반적으로 크기가 작지만 각 부위별로 쓰임새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 메뉴 개발에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아지 고기, 자, 부산물, 송아지 고기 중 간을 비롯하여 목젖은 특별 요리로 또는 육류와 곁들여 사용했을 때 독특한 맛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송아지 목젖에서는 스위프레이드는 송아지의 목젖을 따라 이 부분까지 늘어져 있는 그 발달이 덜 된 육질과 지방 중간 정도 고기입니다. 송아지나 양, 돼지의 어린 동물에 존재하는데 일정한 모양보다 불규칙하게 늘어져 있는 상태이고, 하지만 열을 가하면 순수
열을 가면 수축이 심하고 매우 섬세한 맛을 지니고 있으면 마치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작은 조각으로 떼어낼 수 있는데 조리 방법으로는 살짝 데쳐서 굽기도 하고 브레이징이나 로스트 등 어떤 방식을 가해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화지 목젖이 어린 양이나 돼지보다 좋은 품질로 알려져 있고 성장한 소에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매우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 소고기의 부위에 대해서 부위별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창업에 관련된 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업을 관련된 분리는 창업의 그 의미를 보면은 뭐 일정한 능력을 가진 적극적 뭐 성격의 뭐 소유자, 그 새로운 그 사업 기회를 만들거나 추구해 나가는 과정으로 창업에 따른 사회적 역할에 이익을 개인이나 집단, 조직, 사회에서 배분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사전 계획에 의한 새로운 방법을 도출하고 조직을 이루고 합리적인 경영 방식을 연구하고 환경을 새롭게 건설하는 인간의 적극적인 이익 추구의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률 게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한 능동적인 가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각 분야의 재능 있는 인재, 영역과 활동이 성패를 좌우하는 능력과 지시, 융합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가는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성공 창업의 특성을 보면은 적극적인 도전 정신이 있다. 근데 그러면 스스로 새로운 목표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참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도 계속적 상향된 목표를 세우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주적으로 일하며 책임감을 갖는다. 목표에서 신념을 깊이 내면화하면 방향성을 잃지 않고 정열을 다하여 일하면 스스로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행동에 의하여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내력과 결단력이 있다. 거에서는 경영상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발생하여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으며 역경을 성공의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하고 위기의 순간에 일을 탈피하고자 하는 내 능력을
결합하고 미래에 대한 그 결단을 신속하고 가감하게 하는 면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미래의 위험을 계산한다. 그러면은 국내의 적인 그 경영상의 그 여러 여건을 통하여 기상의 그 미래를 설정하여 자신에게 다가올 상황을 구체적으로 가늠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나가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필요에 따라서라도 최적의 투자자를 찾아 제안하고 영입하고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낙관적인 유머 감각을 가져라. 사업 계획과 경영에 오는 여러 요소를 냉철히 판단하고 대응하는 치밀함을 보이나 현안을 한 걸음 뒤에서 간주하는 여유를 잃지 않고 주변의 동료들에게 여유 있는 유머를 행사하는 넉넉함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직과 신뢰에 기반하여 사과하고 행동한다. 행위의 기본 방향을 정직과 신뢰에 두고 인간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정직과 신뢰가 없는 성공에는 연연해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에서 오는 성과를 공정히 배분한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익을 구성원 간에 공정히 배분하며 일정 부분의 이익은 이익 창출의 기반인 소비자에게 환원하며 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도 적극적으로 이루는 현명함을 갖는다. 그것도 괜찮겠지. 그리고 창업의 유형, 창업의 유형에서는 단독 창업도 있죠. 단독 창업에서는 소규모의 창업에 주로 이용되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 투자, 마케팅, 운영, 재투자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투자자 단독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유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장점으로는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되겠죠. 의사결정. 그러면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경영 능력을 비교적 빠르게 확인하고 개선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레스토랑의 예를 들어 외식업이다. 그럼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메뉴, 서비스 이런 특징 등을 독특하게 반영하고 운영하는 것이 자유롭게 아마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 작업, 그리고 단점에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고, 그리고 자본의 투입이 개인의 역량을 벗어나기 또 어렵고, 규모의 사업을 구성하고 기자재 등을 도입하기도 어렵고, 내적인 환경 변화에도 적절히 적응하기도 어렵다고 보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공동 창업에서도
2인 이상 사람의 그 사업 계획, 뭐 자본, 인적 자원 관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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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동 투자를 전제로 창업한 형태로 중대형 예식업 창업에 주로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그 장점에서는 창업 계획이나 거시적인 사업 전망 등을 합리적으로 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게 좋고, 자본과 그 인적 자원 조달을 원활히 할 수가 또 있을 거고, 그리고 운영의 여러 가지 요소를 대별하여 그 담당함으로써 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 게 효과적이라고 또 봅니다. 자, 가족 창업. 단점. 여기서 단점은, 공동 창업 단점은 영업의 그 전반적인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도 있고, 영업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다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학대 투자와 이해에 관한 계획 수립의 단일화 의견도 도출되기도 이제 어렵겠죠. 그리고 가족 창업은 그 비교적 투자 자금도 적고 사업 경험도 없기 때문에 소규모 소자본 창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규모 창업 조직을 구성하기에 가족은 적합한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가족은 성장, 배경, 생활 환경 등이 비슷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사업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서 가족 장점으로는 뭐 가족이 모여 창업을 함으로 인건비 등 전략할 수도 있고, 창업에 성공하여 그 이익이 나면 모두 가족이 것이 되어 영업의 성장 동력이 더 많이 얻을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 간의 협력이 일반 조직보다 우수함으로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가족 구성 간의 그 응집력이나 경영에서 오는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영업 시간의 그 확장 노동 강도 증가 등의 그 근무 여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또 대처할 수가 있고, 단점으로는 가족의 특수성으로는 불화가 발생 시 강력히 통제하고 조정하기가 이제 어렵고, 가족 경영에서 오는 혈연 간의 유화성으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객관성 결렬이라는 시간을 발생할 수 있는 영업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성과에서 오는 경영상의 공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원인 파악과 책임 규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경영권 이양 시 가족 구성원 간의 기여도와 승계권에 그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금 관리를 또 가족 구성원이 함으로 이에 따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리주의를 앞세운 감정의 의견, 객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창업의 10계명. 가족, 업무, 가족 간의 그 10계명은 이제 10가지가 있는데, 가족 간의 이익이라든가, 가족 간의 업무 분담이라든가, 가족 간의 공과사라든가, 운영상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인건비의 그 많이 들어가는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사업시 그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가족 구성 간의 창업에 대한 그 의견 수립이 거쳐서도 이에 따른 상호간 분담 능력 등이 고려해 철저히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구성원 간의 업무 분담이 명확히 해야 하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장래 계획도 확정하여 정한 기간에만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10번째, 가족 창업은 좋은 점도 많이 있으나 운영을 부실히 하며 구성원 간의 기본적인 우애에도 상처를 받음으로 신중한 판단이 근거하여 계획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식 창업의 설계는 한 몇 가지로 나누는데, 국제 경제 환경 분석, 국내 경제 환경 분석, 사업 진출 여부 결정, 주 고객 선정, 그리고 마케팅 방식, 메뉴 선정, 마케팅 방식 결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마케팅 방식 결정을 보면 주 고객층과 메뉴를 고려한 최적의 마케팅 방식을 찾아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정 투자 결정, 예상 매출 검토, 일정 기간 시뮬레이션 시행, 종사원 조달 방법 및 인사 시스템 결정,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다 창업을 하다, 창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의 전망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익계산도 봐야 되고, 재투자의 규모도 봐야 되고, 투자금 회수 시기도 결정해 봐야 되고, 그만큼 이렇게 과정도 많지만 할 일도 많은 게 서비스업이겠죠. 그리고 입지 선정. 자, 입지 선정은 입지 선정 목적과 중요성. 입지 선정의 목적은 매출에 대한 위험 요소가 또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매출의 그런 극대화, 두목, 장기적인 발전을 토대로 마련해야 돼. 입지 선정의 중요성은 잘못된 입지를 선정해 영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고객 유치에 많은 노력과 경비의 지출을 수반하게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구매 수량은 거리에 반비례하며 거리가 짧아질수록 증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 표적 시장의 결정 방법도 있고, 표적 시장의 조사 원칙, 조사 단계, 유사 점포의 주변의 유동인구를 또 산출해 봐야 되고, 기능별 입지 선정, 방향도 찾아봐. 입지 선정의 체크 포인트, 입지 선정, 점포 선정 체크 포인트도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하기 위해서는 손가 그러니까 입지 선정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입지에 대한 매출과 영업력에 의한 매출의 비율 7대3 정도, 예를 들어서 입지에 의한 매출의 비중이 매우 크고, 입지 선정은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좋은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합리적으로 입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점포 선정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뭐 급하게 뭐 이렇게 막 입지 선정 이렇게도 막 이렇게 그냥 큰 목표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나갔는데 앞으로 이런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게 다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 전달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2주차 2교시는 여기까지 이제 마치겠습니다.